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여우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에 김시성을 가진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3살 때 천자문을 떼고 4살 때는 소학이니 대학이니 하는 것들을 줄줄 외울 정도로 똑똑한 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과거를 볼 나이가 되자 한양으로 시험을 보러 가게 되었지요. 선비가 한양으로 가는 도중 날이 저물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져 묵을 곳을 찾아 돌아다녔으나 깊은 산중에 인가를 찾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초갓집 한 채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그는 초갓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주인장 계십니까? 그러자 소복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떠나는 김아무개라고 합니다. 날이 저물어 이리저리 떠돌던 중인데 염치불구하고 하룻밤 신세를 져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여인은 곤란하다는 표정을 짓더니 이내 말을 이었습니다. 사정이 딱하긴 하나 방이라곤 제 방 하나뿐입니다. 게다가 상을 치르는 중인지라 남자와 한 방에 머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겨우 찾은 집인데 이리 거절당하다니 포기할 수 없던 김선비는 다시금 간절히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장 말씀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지만 날이 저문 지 오래이고 이 근방에 인가라곤 보이질 않습니다.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시고 부디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김선비가 그리 부탁하니 여인은 고민 끝에 그를 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방에 들어온 여인은 김선비에게 이불을 꺼내주며 말하였습니다. 방은 누추 하나 아랫목을 따뜻하게 덮여놓았으니 잘만할 것입니다. 저는 바느질을 하다 잘 터이니 신경 쓰지 말고 편히 주무시지요. 그러고는 호롱불 하나만 남긴 채 모든 방에 초를 끄고선 윗목에 앉아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김선비는 여인이 마련해준 이부자리에 누워 잠을 청하고자 하였으나 쉽사리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감겨진 눈 너머로 하늘거리는 호롱불과 여인의 숨소리가 들려 그의 마음이 손 방망이질을 치기 시작했기 때문이지요. 그는 그런 자신을 달래며 참고 참았지만 그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여인의 숨소리는 더욱 크게 들리며 자신을 괴롭히니 그의 몸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김선비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만난 것도 인연인데 이 깊은 산중에 보낼 이도 없으니 같이 이불을 덮고 자는 게 어떻겠습니까? 조용히 바느질을 하던 여인은 김선비의 물음에 고개를 들더니 차분히 답했습니다. 과거를 보러 가시는 길이라 하셨지요? 갑자기 애먼 질문을 하는 여인의 모습에 김선비는 잠시 당황하였지만 이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를 짓는 능력도 뛰어나실 듯합니다. 맞으시지요? 시 짓는 것 정도야 어디서도 부족하단 소리는 듣지 못하였지요. 김선비가 너스레를 떨며 답하자 여인이 말했습니다. 제가 과부라 한들 아무 남자와 동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을 열 수 있는 시 하나를 지어주시지요. 제가 포문을 열 테니 이에 맞는 대구를 채워주신다면 선비님과 하룻밤을 보내겠습니다. 여인의 말에 김선비는 신이나 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떼주시지요. 그러자 여인이 시를 지었지요. 인연 결어차야. 그대와 내가 오늘 밤에 인연을 맺으면. 예를 들은 김선비는 거침없이 시를 지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선비가 지어낸 시를 듣곤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대구가 안 됩니다. 여인의 말에 김선비는 또 다른 시를 지어냈지만 그때마다 그녀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흘러 어느덧 해가 슬며시 고개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김선비는 수십 가지 시를 지었지만 여인은 모두 어울리지 않는다며 고개를 저었지요. 글 꽤나 읽는다는 김선비인데 여인의 마음에 드는 시 하나를 짓지 못하니 그는 민망해졌습니다. 내 아무래도 적합한 대구를 짓지 못할 듯하니 여기까지 하겠어. 김선비는 부끄러운 마음에 여인에게 퉁명스레 말하며 이곳을 빨리 떠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김선비가 짐을 싸고 나갈 채비를 하니 여인은 아침밥을 먹고 가라며 상을 차려내왔지요.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여인이 준 상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 물어봅시다. 제가 채우지 못한 대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자 여인이 대답하였습니다. 인연 결어차야. 그대와 내가 오늘 밤에 인연을 맺으면 고부고거 황천이라. 죽은 남편이 황천에서 울겠네. 여인의 말에 김선비는 온몸이 붉게 달아오르는 듯하였습니다. 자신이 상중인 여인을 탐하려 했던 것이 부끄러워졌기 때문이지요.
제가 부끄럽게도 큰 실수를 할 뻔하였으나 현명히 대처하신 덕에 저 또한 실수 없이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일이 큰 지혜를 지니고 계시니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현명히 해결해 나가실 듯합니다. 부디 앞길에 무리 없이 행복하시기만을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김선비는 여인의 지혜에 감탄하며 길을 나섰습니다. 김선비는 한양으로 향하는 길 내내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과거를 본다 한들 산속과부보다 못한 실력으로 과연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만일 과거에 합격한다 하더라도 나라를 위해 좋은 제목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일평생 자신이 제일 잘난 줄 알고 살았건만 세상에 나와 보니 일개 과부만도 못한 자신을 보며 그는 큰 고민이 생긴 것이지요. 그렇게 고민하며 걷다 보니 어느새 한양에 다다랐고 그는 제 마음을 털어놓기 위해 오랜 벗을 만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보게 안에 있는가? 친구의 집에 도착한 김선비는 문을 두들기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웬 어여쁜 어린 여인이 나와 물었지요. 박선비님을 찾아오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안으로 드시지요. 친구는 나오질 않고 처음 보는 여인이 나와 자신을 안내하니 김선비는 당황했지만 이내 여인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를 따라 방에 들어가니 여인이 말을 꺼냈습니다. 제 서방님의 손님이신 모양이군요. 저는 박선비님의 색시입니다. 여인이 인사를 올리니 김선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혼례를 올린다는 소식조차 듣지 못하였건만 이리 어리고 예쁜 색시를 맞이하였다니 그는 친구를 축하하는 마음과 동시에 부러운 마음이 들었지요. 이제서야 인사를 올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박선비와 동고동락하며 지낸 김선비라 합니다. 김선비는 여인에게 인사를 하며 제 친구의 행방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런데 박선비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그러자 여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지요. 안타깝게도 서방님은 혼례를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혼례를 올린 것도 놀랄 일인데 세상을 떠났다니 김선비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여인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볼까 싶었지만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 같은 그녀의 얼굴을 보고선 마음을 접었지요. 이에 그는 그녀를 위로하고선 집을 나서고자 하였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었거늘. 난 사람은 몰라도 산 사람은 고생하는 법인데 참으로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마음을 잘 추스르시고 언젠가는 또 뵐 날이 있겠지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김선비가 돌아서려는데 여인이 그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의 손님을 대접도 못하고 떠나 보내니 마음이 불편합니다. 곧 있으면 해가 질 터인데 오늘 밤은 저희 집에서 묵고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인이 볼을 붉히며 자신을 동그랗게 쳐다보며 말하니 김선비는 그녀의 청을 차마 거절할 수 없어 하룻밤 묵고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인은 김선비를 사랑방으로 안내해준 후 저녁상을 차려왔습니다.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시지요. 김선비는 여인이 차려온 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어린 색시라 생각했건만 그녀와 생각보다 이야기가 잘 통하니 그들은 어색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꽤나 재미나게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밤이 기울었고 잠자리에 들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내일 갈 길도 멀고 하니 이제 잠에 들어야 할 듯합니다. 이야기꽃을 피던 와중 김선비가 여인을 보내려 하니 그녀는 아쉬움을 뒤로하며 밖으로 나갔지요. 그럼 편히 주무시지요. 여인이 나간 후 자리에 누운 김선비는 쉽사리 잠에 들지 못하였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겪은 것인가? 그는 산속과부와 제 친구의 소식, 그리고 친구의 색시를 만나니까지 많은 일들을 되짚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비님, 주무십니까? 여인의 목소리를 듣고 김선비가 문을 열자 그 앞에는 볼을 붉게 달아올린 여인이 얇은 저고리 하나만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곤 김선비에게 말을 건넸지요. 저는 서방님도 돌아가시고 받아줄 친정도 없는 외로운 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선비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니 마치 제 오랜 친구였던 것 마냥 통하는 것이 느껴지더군요. 이는 마치 운명인 듯하니 선비님이 제 서방님이 되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김선비의 손을 슬며시 잡으니 그는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제 친구의 색시가 저와 혼인해 달라 하니 당황할 수밖에요. 김선비는 참으로 얼떨떨하였으나 일단 추위에 떨고 있는 여인을 사랑방으로 들이고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인지라 패기롭구나. 허나 저 여인보다 성숙한 어른으로서 나 또한 패기로 부딪힐 수는 없는 노릇이지.
그렇게 김선비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 부탁하신다 한들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를 고르는 일이니 함부로 결정할 수는 없는 듯합니다. 저와 함께 살 만큼 마음이 통하는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가 하자는 것을 따라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을 말씀하시든 저는 모두 따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시를 지어 볼 터이니 이에 맞는 대구를 채워주시지요. 제 마음에 드는 대구를 채운다면 혼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선 시를 지었습니다. 인연 결어차야. 그대와 내가 오늘 밤에 인연을 맺으면. 김선비는 난감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지난번 산속에서 만난 과부의 지혜를 빌리기로 하였습니다. 김선비가 시를 짓자 여인이 대구를 채워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답한 구절은 김선비가 원하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수차례 대구를 채워보아도 김선비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한참 지나 어느덧 해가 차올랐습니다. 이에 지친 여인은 김선비에게 말했습니다. 부끄럽게도 시간이 이리 될 동안 선비님 마음에 드시는 대구를 채워 넣지 못했군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여우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에 김시성을 가진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3살 때 천자문을 떼고 4살 때는 소학이니 대학이니 하는 것들을 줄줄 외울 정도로 똑똑한 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과거를 볼 나이가 되자 한양으로 시험을 보러 가게 되었지요. 선비가 한양으로 가는 도중날이 저물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져 묵을 곳을 찾아 돌아다녔으나 깊은 산중에 인가를 찾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초갓집 한 채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그는 초갓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주인장 계십니까? 그러자 소복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떠나는 김아무개라고 합니다. 날이 저물어 이리저리 떠돌던 중인데 염치불구하고 하룻밤 신세를 져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여인은 곤란하다는 표정을 짓더니 이내 말을 이었습니다. 사정이 딱하긴 하나 방이라곤 제 방 하나뿐입니다. 게다가 상을 치르는 중인지라 남자와 한 방에 머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겨우 찾은 집인데 일이 거절당하다니 포기할 수 없던 김선비는 다시금 간절히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장 말씀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지만 날이 저문 지 오래이고 이 근방에 인가라곤 보이질 않습니다.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시고 부디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김선비가 그리 부탁하니 여인은 고민 끝에 그를 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방에 들어온 여인은 김선비에게 이불을 꺼내주며 말하였습니다. 방은 누추 하나 아랫목을 따뜻하게 덮여놓았으니 잘만할 것입니다. 저는 바느질을 하다 잘 터이니 신경 쓰지 말고 편히 주무시지요. 그러고는 호롱불 하나만 남긴 채 모든 방에 초를 끄고선 윗목에 앉아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김선비는 여인이 마련해준 이부자리에 누워 잠을 청하고자 하였으나 쉽사리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감겨진 눈 너머로 하늘거리는 호롱불과 여인의 숨소리가 들려 그의 마음이 손 방망이질을 치기 시작했기 때문이지요. 그는 그런 자신을 달래며 참고 참았지만 그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여인의 숨소리는 더욱 크게 들리며 자신을 괴롭히니 그의 몸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김선비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만난 것도 인연인데 이 깊은 산중에 보낼 이도 없으니 같이 이불을 덮고 자는 게 어떻겠습니까? 조용히 바느질을 하던 여인은 김선비의 물음에 고개를 들더니 차분히 답했습니다. 과거를 보러 가시는 길이라 하셨지요? 갑자기 애먼 질문을 하는 여인의 모습에 김선비는 잠시 당황하였지만 이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를 짓는 능력도 뛰어나실 듯합니다. 맞으시지요? 시 짓는 것 정도야 어디서도 부족하단 소리는 듣지 못하였지요. 김선비가 너스레를 떨며 답하자 여인이 말했습니다. 제가 과부라 한들 아무 남자와 동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을 열 수 있는 시 하나를 지어주시지요. 제가 포문을 열 테니 이에 맞는 대구를 채워주신다면 선비님과 하룻밤을 보내겠습니다. 여인의 말에 김선비는 신이나 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운을 떼주시지요. 그러자 여인이 시를 지었지요. 인연 결어차야. 그대와 내가 오늘 밤에 인연을 맺으면. 예를 들은 김선비는 거침없이 시를 지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선비가 지어낸 시를 듣곤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대구가 안 됩니다.
여인의 말에 김선비는 또 다른 시를 지어냈지만 그때마다 그녀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흘러 어느덧 해가 슬며시 고개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김선비는 수십 가지 시를 지었지만 여인은 모두 어울리지 않는다며 고개를 저었지요. 글 꽤나 읽는다는 김선비인데 여인의 마음에 드는 시 하나를 짓지 못하니 그는 민망해졌습니다. 내 아무래도 적합한 대구를 짓지 못할 듯하니 여기까지 하겠어. 김선비는 부끄러운 마음에 여인에게 퉁명스레 말하며 이곳을 빨리 떠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김선비가 짐을 싸고 나갈 채비를 하니 여인은 아침밥을 먹고 가라며 상을 차려내왔지요.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여인이 준 상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 물어봅시다. 제가 채우지 못한 대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자 여인이 대답하였습니다. 인연 결어차야. 그대와 내가 오늘 밤에 인연을 맺으면 고부고거 황천이라. 죽은 남편이 황천에서 울겠네. 여인의 말에 김선비는 온몸이 붉게 달아오르는 듯하였습니다. 자신이 상중인 여인을 탐하려 했던 것이 부끄러워졌기 때문이지요. 제가 부끄럽게도 큰 실수를 할 뻔하였으나 현명히 대처하신 덕에 저 또한 실수 없이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리 큰 지혜를 지니고 계시니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현명히 해결해 나가실 듯합니다. 부디 앞길에 무리 없이 행복하시기만을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김선비는 여인의 지혜에 감탄하며 길을 나섰습니다. 김선비는 한양으로 향하는 길 내내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과거를 본다 한들 산속과부보다 못한 실력으로 과연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만일 과거에 합격한다 하더라도 나라를 위해 좋은 제목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일평생 자신이 제일 잘난 줄 알고 살았건만 세상에 나와 보니 일개 과부만도 못한 자신을 보며 그는 큰 고민이 생긴 것이지요. 그렇게 고민하며 걷다 보니 어느새 한양에 다다랐고 그는 제 마음을 털어놓기 위해 오랜 벗을 만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보게 안에 있는가? 친구의 집에 도착한 김선비는 문을 두들기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웬 어여쁜 어린 여인이 나와 물었지요. 박선비님을 찾아오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안으로 드시지요. 친구는 나오질 않고 처음 보는 여인이 나와 자신을 안내하니 김선비는 당황했지만 이내 여인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를 따라 방에 들어가니 여인이 말을 꺼냈습니다. 제 서방님의 손님이신 모양이군요. 저는 박선비님의 색시입니다. 여인이 인사를 올리니 김선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혼례를 올린다는 소식조차 듣지 못하였건만 이리 어리고 예쁜 색시를 맞이하였다니 그는 친구를 축하하는 마음과 동시에 부러운 마음이 들었지요. 이제서야 인사를 올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박선비와 동고동락하며 지낸 김선비라 합니다. 김선비는 여인에게 인사를 하며 제 친구의 행방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런데 박선비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그러자 여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지요. 안타깝게도 서방님은 혼례를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혼례를 올린 것도 놀랄 일인데 세상을 떠났다니 김선비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여인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볼까 싶었지만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 같은 그녀의 얼굴을 보고선 마음을 접었지요. 이에 그는 그녀를 위로하고선 집을 나서고자 하였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었거늘. 난 사람은 몰라도 산 사람은 고생하는 법인데 참으로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마음을 잘 추스르시고 언젠가는 또 뵐 날이 있겠지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김선비가 돌아서려는데 여인이 그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의 손님을 대접도 못하고 떠나 보내니 마음이 불편합니다. 곧 있으면 해가 질 터인데 오늘 밤은 저희 집에서 묵고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인이 볼을 붉히며 자신을 동그랗게 쳐다보며 말하니 김선비는 그녀의 청을 차마 거절할 수 없어 하룻밤 묵고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인은 김선비를 사랑방으로 안내해준 후 저녁상을 차려왔습니다.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시지요. 김선비는 여인이 차려온 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어린 색시라 생각했건만 그녀와 생각보다 이야기가 잘 통하니 그들은 어색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꽤나 재미나게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밤이 기울었고 잠자리에 들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내일 갈 길도 멀고 하니 이제 잠에 들어야 할 듯합니다. 이야기꽃을 피던 와중 김선비가 여인을 보내려 하니 그녀는 아쉬움을 뒤로하며 밖으로 나갔지요. 그럼 편히 주무시지요. 여인이 나간 후 자리에 누운 김선비는 쉽사리 잠에 들지 못하였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겪은 것인가? 그는 산속과부와 제 친구의 소식, 그리고 친구의 색시를 만난 일까지 많은 일들을 되짚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비님, 주무십니까? 여인의 목소리를 듣고 김선비가 문을 열자 그 앞에는 볼을 붉게 달아올린 여인이 얇은 저고리 하나만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곤 김선비에게 말을 건넸지요. 저는 서방님도 돌아가시고 받아줄 친정도 없는 외로운 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선비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니 마치 제 오랜 친구였던 것 마냥 통하는 것이 느껴지더군요. 이는 마치 운명인 듯하니 선비님이 제 서방님이 되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김선비의 손을 슬며시 잡으니 그는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제 친구의 색시가 저와 혼인해 달라 하니 당황할 수밖에요. 김선비는 참으로 얼떨떨하였으나 일단 추위에 떨고 있는 여인을 사랑방으로 들이고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인지라 패기롭구나. 허나 저 여인보다 성숙한 어른으로서 나 또한 패기로 부딪힐 수는 없는 노릇이지. 그렇게 김선비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 부탁하신다 한들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를 고르는 일이니 함부로 결정할 수는 없는 듯합니다. 저와 함께 살 만큼 마음이 통하는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가 하자는 것을 따라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을 말씀하시든 저는 모두 따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시를 지어볼 터이니 이에 맞는 대구를 채워주시지요. 제 마음에 드는 대구를 채운다면 혼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선 시를 지었습니다. 인연 결어차야. 그대와 내가 오늘 밤에 인연을 맺으면. 김선비는 난감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지난번 산속에서 만난 과부의 지혜를 빌리기로 하였습니다. 김선비가 시를 짓자 여인이 대구를 채워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답한 구절은 김선비가 원하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수차례 대구를 채워보아도 김선비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한참 지나 어느덧 해가 차올랐습니다. 이에 지친 여인은 김선비에게 말했습니다. 부끄럽게도 시간이 이리될 동안 선비님 마음에 드시는 대구를 채워 넣지 못했군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여우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에 김씨성을 가진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3살 때 천자문을 떼고 4살 때는 소학이니 대학이니 하는 것들을 줄줄 외울 정도로 똑똑한 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과거를 볼 나이가 되자 한양으로 시험을 보러 가게 되었지요. 선비가 한양으로 가는 도중날이 저물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져 묵을 곳을 찾아 돌아다녔으나 깊은 산중에 인가를 찾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초갓집 한 채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그는 초갓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주인장 계십니까? 그러자 소복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떠나는 김아무개라고 합니다. 날이 저물어 이리저리 떠돌던 중인데 염치불구하고 하룻밤 신세를 져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여인은 곤란하다는 표정을 짓더니 이내 말을 이었습니다. 사정이 딱하긴 하나 방이라곤 제 방 하나뿐입니다. 게다가 상을 치르는 중인지라 남자와 한 방에 머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겨우 찾은 집인데 일이 거절당하다니 포기할 수 없던 김선비는 다시금 간절히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장 말씀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지만 날이 저문 지 오래이고 이 근방에 인가라곤 보이질 않습니다.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시고 부디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김선비가 그리 부탁하니 여인은 고민 끝에 그를 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방에 들어온 여인은 김선비에게 이불을 꺼내주며 말하였습니다. 방은 누추 하나 아랫목을 따뜻하게 덮여 놓았으니 잘만할 것입니다. 저는 바느질을 하다 잘 터이니 신경 쓰지 말고 편히 주무시지요. 그러고는 호롱불 하나만 남긴 채 모든 방에 초를 끄고선 윗목에 앉아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김선비는 여인이 마련해준 이부자리에 누워 잠을 청하고자 하였으나 쉽사리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감겨진 눈 너머로 하늘거리는 호롱불과 여인의 숨소리가 들려 그의 마음이 손 방망이질을 치기 시작했기 때문이지요. 그는 그런 자신을 달래며 참고 참았지만 그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여인의 숨소리는 더욱 크게 들리며 자신을 괴롭히니 그의 몸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김선비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만난 것도 인연인데 이 깊은 산중에 보낼 이도 없으니 같이 이불을 덮고 자는 게 어떻겠습니까?
조용히 바느질을 하던 여인은 김선비의 물음에 고개를 들더니 차분히 답했습니다. 과거를 보러 가시는 길이라 하셨지요? 갑자기 애먼 질문을 하는 여인의 모습에 김선비는 잠시 당황하였지만 이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를 짓는 능력도 뛰어나실 듯합니다. 맞으시지요? 시 짓는 것 정도야 어디서도 부족하단 소리는 듣지 못하였지요. 김선비가 너스레를 떨며 답하자 여인이 말했습니다. 제가 과부라 한들 아무 남자와 동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을 열 수 있는 시 하나를 지어주시지요. 제가 포문을 열 테니 이에 맞는 대구를 채워주신다면 선비님과 하룻밤을 보내겠습니다. 여인의 말에 김선비는 신이나 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떼주시지요. 그러자 여인이 시를 지었지요. 인연 결어차야. 그대와 내가 오늘 밤에 인연을 맺으면 해를 들은 김선비는 거침없이 시를 지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선비가 지어낸 시를 듣곤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대구가 안 됩니다. 여인의 말에 김선비는 또 다른 시를 지어냈지만 그때마다 그녀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흘러 어느덧 해가 슬며시 고개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김선비는 수십 가지 시를 지었지만 여인은 모두 어울리지 않는다며 고개를 저었지요. 글 꽤나 읽는다는 김선비인데 여인의 마음에 드는 시 하나를 짓지 못하니 그는 민망해졌습니다. 내 아무래도 적합한 대구를 짓지 못할 듯하니 여기까지 하겠어. 김선비는 부끄러운 마음에 여인에게 퉁명스레 말하며 이곳을 빨리 떠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김선비가 짐을 싸고 나갈 채비를 하니 여인은 아침밥을 먹고 가라며 상을 차려내왔지요.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여인이 준 상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 물어봅시다. 제가 채우지 못한 대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자 여인이 대답하였습니다. 인연 결어차야. 그대와 내가 오늘 밤에 인연을 맺으면 고부 고거 황천이라. 죽은 남편이 황천에서 울겠네. 여인의 말에 김선비는 온몸이 붉게 달아오르는 듯하였습니다. 자신이 상중인 여인을 탐하려 했던 것이 부끄러워졌기 때문이지요. 제가 부끄럽게도 큰 실수를 할 뻔하였으나 현명히 대처하신 덕에 저 또한 실수 없이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리 큰 지혜를 지니고 계시니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현명히 해결해 나가실 듯합니다. 부디 앞길에 무리 없이 행복하시기만을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김선비는 여인의 지혜에 감탄하며 길을 나섰습니다. 김선비는 한양으로 향하는 길 내내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과거를 본다 한들 산속과부보다 못한 실력으로 과연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만일 과거에 합격한다 하더라도 나라를 위해 좋은 제목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일평생 자신이 제일 잘난 줄 알고 살았건만 세상에 나와보니 일개 과부만도 못한 자신을 보며 그는 큰 고민이 생긴 것이지요. 그렇게 고민하며 걷다 보니 어느새 한양에 다다랐고 그는 제 마음을 털어놓기 위해 오랜 벗을 만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보게 안에 있는가? 친구의 집에 도착한 김선비는 문을 두들기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웬 어여쁜 어린 여인이 나와 물었지요. 박선비님을 찾아오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안으로 드시지요. 친구는 나오질 않고 처음 보는 여인이 나와 자신을 안내하니 김선비는 당황했지만 이내 여인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를 따라 방에 들어가니 여인이 말을 꺼냈습니다. 제 서방님의 손님이신 모양이군요. 저는 박선비님의 색시입니다. 여인이 인사를 올리니 김선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혼례를 올린다는 소식조차 듣질 못하였건만 이리 어리고 예쁜 색시를 맞이하였다니 그는 친구를 축하하는 마음과 동시에 부러운 마음이 들었지요. 이제서야 인사를 올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박선비와 동고동락하며 지낸 김선비라 합니다. 김선비는 여인에게 인사를 하며 제 친구의 행방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런데 박선비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그러자 여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지요. 안타깝게도 서방님은 혼례를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혼례를 올린 것도 놀랄 일인데 세상을 떠났다니 김선비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여인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볼까 싶었지만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 같은 그녀의 얼굴을 보고선 마음을 접었지요. 이에 그는 그녀를 위로하고선 집을 나서고자 하였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었거늘. 난 사람은 몰라도 산 사람은 고생하는 법인데 참으로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마음을 잘 추스르시고 언젠가는 또 뵐 날이 있겠지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김선비가 돌아서려는데 여인이 그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의 손님을 대접도 못하고 떠나 보내니 마음이 불편합니다. 곧 있으면 해가 질 터인데 오늘 밤은 저희 집에서 묵고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인이 볼을 붉히며 자신을 동그랗게 쳐다보며 말하니 김선비는 그녀의 청을 차마 거절할 수 없어 하룻밤 묵고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인은 김선비를 사랑방으로 안내해준 후 저녁상을 차려왔습니다.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시지요. 김선비는 여인이 차려온 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어린 색시라 생각했건만 그녀와 생각보다 이야기가 잘 통하니 그들은 어색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꽤나 재미나게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밤이 기울었고 잠자리에 들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내일 갈 길도 멀고 하니 이제 잠에 들어야 할 듯합니다. 이야기꽃을 피던 와준 김선비가 여인을 보내려 하니 그녀는 아쉬움을 뒤로하며 밖으로 나갔지요. 그럼 편히 주무시지요. 여인이 나간 후 자리에 누운 김선비는 쉽사리 잠에 들지 못하였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겪은 것인가? 그는 산속과부와 제 친구의 소식, 그리고 친구의 색시를 만난 일까지 많은 일들을 되짚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비님, 주무십니까? 여인의 목소리를 듣고 김선비가 문을 열자 그 앞에는 볼을 붉게 달아올린 여인이 얇은 저고리 하나만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곤 김선비에게 말을 건넸지요. 저는 서방님도 돌아가시고 받아줄 친정도 없는 외로운 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선비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니 마치 제 오랜 친구였던 것 마냥 통하는 것이 느껴지더군요. 이는 마치 운명인 듯하니 선비님이 제 서방님이 되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김선비의 손을 슬며시 잡으니 그는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제 친구의 색시가 저와 혼인해 달라 하니 당황할 수밖에요. 김선비는 참으로 얼떨떨하였으나 일단 추위에 떨고 있는 여인을 사랑방으로 들이고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인지라 패기롭구나. 허나 저 여인보다 성숙한 어른으로서 나 또한 패기로 부딪힐 수는 없는 노릇이지. 그렇게 김선비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 부탁하신다 한들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를 고르는 일이니 함부로 결정할 수는 없는 듯합니다. 저와 함께 살 만큼 마음이 통하는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가 하자는 것을 따라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을 말씀하시든 저는 모두 따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시를 지어볼 터이니 이에 맞는 대구를 채워주시지요. 제 마음에 드는 대구를 채운다면 혼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선 시를 지었습니다. 인연 결어차야. 그대와 내가 오늘 밤에 인연을 맺으면 김선비는 난감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지난번 산속에서 만난 과부의 지혜를 빌리기로 하였습니다. 김선비가 시를 짓자 여인이 대구를 채워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답한 구절은 김선비가 원하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수차례 대구를 채워보아도 김선비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한참 지나 어느덧 해가 차올랐습니다. 이에 지친 여인은 김선비에게 말했습니다. 부끄럽게도 시간이 이리 될 동안 선비님 마음에 드시는 대구를 채워 넣지 못했군요. 떠나보내 드릴 때가 되었으니 묻겠습니다. 제가 채우지 못한 대구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김선비가 답했습니다. 인연 결어차야. 그대와 내가 오늘 밤에 인연을 맺으면 고부 고거 황천이라. 죽은 남편이 황천에서 울겠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죽은 남편을 평생 그리며 이렇게 살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곤 시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인연 결어차야. 그대와 내가 인연을 맺는다면 고부 여러 황천이라. 황천에 있는 남편이 기뻐하겠네. 그 말을 들은 김선비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대구였기 때문이지요. 이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녀의 말이 옳았습니다. 그녀의 상황은 어제 만난 과부와는 전혀 달랐던 것이었습니다. 어제 만난 과부는 자신이 남편 상중에 찾아가 하룻밤 묵게 해달라 떼를 쓴 것도 모자라 천지분간도 못하고 추파를 던져 대니 그리 말한 것이었고, 반면 이 여인은 불행한 일로 며칠 남편을 보지도 못했던 데다 이미 한참 전에 남편과 사별했던 여인이었지요. 그런데 고작 한마디 주어들은 말로 며칠 남편을 보지도 못한 젊은 여인에게 평생을 수절하라 강요한 격이었으니 김선비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부끄러워 몸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 여인의 말도 맞고 이 여인의 말도 맞구나. 나는 고작 한 가지 가르침을 얻고 오만하게도 누구를 가르치려 들었구나. 내가 이 여인과 인연을 맺는다면 친구도 홀로 남겨진 아내 걱정을 덜어놓고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현명한 여인들의 지혜에 스스로를 반성한 그는 여인의 손을 잡고는 말했습니다. 덕분에 진정한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가 오늘 밤에 인연을 맺는다면 참으로 좋겠군요. 선비는 그렇게 여인과 혼약을 맺었습니다. 두 여인 덕에 한층 현명해진 그는 과거 시험을 보고 당당하게 합격하여 여인에게로 돌아왔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고 보듬어주며 행복하게 살았고 현명한 아내의 내조로 선비는 나라의 이로운 인재가 되어 살아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강원도 영월에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인생이란 해답을 찾아가는 여행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이 여행 중엔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답이라고 합니다.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정답은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은 저마다의 처해진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잣대로 남을 재단하려 한다면 남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요. 선비가 깨달은 바처럼 우리가 조금만 상대의 시선을 이해하려 한다면 인생이라는 여행을 조금 더 유연하고 부드럽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동영상과 추천 동영상에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여우 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예적 한양으로 향하는 고갯길 덩치 큰 산에 한 명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달령. 시골 마을을 제패한 최고 건달이었던 그는 이번엔 한양까지 한번 제패해보고자 먼 길을 떠나고 있었지요. 그렇게 한참을 걸어가던 중 그는 길 앞에서 한 청년이 노인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들의 모습은 무언가 이상했지요. 야, 이놈아, 왜 그러느냐? 무슨 미련이 많아서 아직까지 살아있느냐? 그만큼 살았으면 충분히 오래 살았다. 이제 그만 죽어라. 새파랗게 젊은 청년은 머리가 하얗게 샌 노인에게 욕지거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깜짝 놀란 달룡이가 황급히 그들을 쫓아가 보았지만 청년은 이미 갈림길을 돌아 사라져버린 뒤였지요. 어르신, 저 어린 놈의 자식이 어르신께 욕지거리를 하던데 어찌 참고만 계셨답니까? 제가 쫓아가서 혼쭐을 좀 내드릴까요? 그러자 노인은 껄껄 웃어 젖히더니 달룡이를 후르며 말했습니다. 허허, 자네는 그 자의 상대가 되지 않아. 어르신, 이래 배도 제가 밑에 동네에선 주먹 꽤나 쓰는 놈으로 이름 좀 날렸습니다. 그깟 비실비실한 놈 따위 한 주먹거리도 안 되니 걱정하지 마시지요. 그러곤 청년을 따라가려는데 노인이 달룡이를 붙잡으며 말했지요. 이보게, 고작 인간이 어찌 그를 이길 수 있겠는가?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허허, 이 사람아. 그 자는 사람이 아니네. 저 멀리 함경도 삼수군 동원 서쪽 기둥에 사는 천년 묵은 지네지. 노인의 말에 달룡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그는 삼수군이라는 얘기에 귀가 번뜩였지요. 자, 잠깐. 방금 함경도 삼수군이라 하셨습니까? 원님이 부임하기만 하면 하룻밤만에 죽어버린다는 곳 아닙니까? 허허, 맞네. 그것도 모두 저 천년 묵은 지네의 짓이지. 예? 허허. 그러니 자네가 아무리 힘이 세다 한들 어찌 주먹으로 이길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그놈을 막을 방법은 없답니까? 방법이 하나 있긴 하지. 동원 서쪽 기둥에서 지네가 나올 때 그때 칼로 찌르는 것이네. 그런 요괴가 칼로 찌른다고 된답니까? 어두운 곳에 숨어있다 나온 놈은 잠깐 동안 눈이 부셔 앞이 보이지 않을 걸세. 그러니 반드시 그 짧은 찰나 안에 찔러 죽여야만 하지. 혹 그러지 못하면 어찌 된답니까? 노인이 답이 없자 옆을 돌아보았더니 신기하게도 노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지요. 달룡이는 한양에 가는 내내 노인에게 들은 기이한 이야기를 곱씹었습니다. 삼수군 동원에서는 지내라. 그러다 마침내 한양에 도착한 그는 무언가 결심하고선 냅다 궁궐을 향해 뛰어가기 시작했지요. 잠시 후 궁궐 앞에 도착한 달룡이는 소란을 피워댔습니다. 전하를 뵙게 해주시오. 그러자 병졸들이 달려들어 그를 포박했지요. 아니, 이런 미친놈을 봤나? 호랑말코 같은 놈이 어찌 감히 전하를 뵙게 해달라 난리를 피우는 것이냐? 어허, 몸하도다. 장차 삼수군의 원님이 될 몸에게 호랑말코라니. 윙! 삼수군의 차기 원님이라니 100만금을 준다고 해도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그곳에 제 발로 가려는 놈이 나타났으니 포졸들은 태세를 바꾸곤 순순히 그를 궁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그러곤 길을 안내하니 달룡이는 임금님을 뵐 수 있었지요. 허허,
그래, 자네가 삼수군의 수령이 되고 싶다고? 예, 저를 보내주신다면 그곳에서 일어난 기이한 일을 반드시 해결하겠사옵니다. 그동안 사람이 죽어나가 골머리를 앓던 곳에 기골이 장대한 달룡이가 호기롭게 가겠다 하니 임금님은 기뻐하며 답했습니다. 그래, 좋네. 그럼 기백이라면 믿을 만하네. 말을 내어줄 테니 속히 삼수군으로 떠나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름난 가문 출신도 똑똑하지도 않았던 일개 건달 달룡이는 삼수군의 원님이 되어 함경도로 떠나게 되었지요. 한양을 떠나 한참을 달려온 달룡이는 마침내 삼수군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고 수군대기 시작했지요. 이번 원님은 얼마나 버티려나? 덩치가 제법 큰 것이 꽤나 오래 버틸 것 같은데? 에이, 이 사람아. 덩치가 크다고 해결될 일인가? 지난번 원님은 반나절도 못 버텼으니 나는 내 시진으로 본다. 내 시진. 잠시 후 달룡이는 삼수동원의 문 앞에 다다랐습니다. 후. 이에 달룡이가 크게 심호흡을 하고 들어가려는데 그 순간 그의 눈에 낯익은 누군가가 보였지요. 의원. 그는 바로 지난날 노인에게 욕지거리를 해대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은 달룡이와 눈이 마주치자 동원 뒤편으로 뛰어갔지요. 네 이놈, 썩 이리 오지 못하겠느냐? 하지만 청년의 걸음이 어찌나 빠른지 달룡이는 전력 질주를 했음에도 그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청년은 그런 그를 약 올리기라도 하듯 모퉁이를 돌아 한 기둥 너머로 사라졌지요. 이놈아, 깨 섞어라. 달룡이는 재빨리 뛰어가 황급히 기둥 뒤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분명히 기둥 뒤에 있어야 할 청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간 거지? 그런데 그때 그는 지난날 노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놈은 함경도 삼수동원 서쪽 기둥에 사는 천년 묵은 진의 일세. 서쪽 기둥에 산다더니 여기가 그놈이 사는 곳인가 보구나. 달룡이는 급히 관하로 돌아가 동원 내의 모든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아이고, 사또. 어찌 그러십니까? 물을 필요 없다. 너희들은 그저 동원 밖으로 갔다가 내일 동이 트면 다시 오거라. 그리고 혹시 내가 죽거든 내 시체를 고향 땅에 보내주거라. 달룡이는 혹여나 요괴를 죽이는 것에 실패할까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러곤 칼 한 자루를 손에 쥐고 서쪽 기둥으로 향했지요. 이놈, 나타나기만 해봐라. 내 놈의 숨통을 끊어주마.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느덧 동원을 비추던 햇빛이 사라지고 달빛의 그늘이 드리운 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진해는 아직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기둥에서 웬 연기가 나기 시작하더니 그 사이로 무언가 스르르 움직였습니다. 이에 깜짝 놀란 달룡이는 황급히 정신을 차리곤 칼을 빼들어 그것을 향해 냅다 휘둘렀지요. 이놈. 그러자 놈은 비명소리를 내고선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러다 이내 검은 피를 흘리며 죽어버렸지요. 진의 요괴가 죽자 더 이상 삼수군에선 사람이 죽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혼란스러웠던 마을의 평화가 찾아왔으니 달룡이는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은 물론 임금님께도 큰 칭찬을 받았지요. 진의 요괴를 잡아 죽였다니 조선 땅의 영웅이 났구먼. 그래. 과찬이시옵니다. 전하. 그렇게 달룡이는 끔찍한 일이 사라진 삼수에서 마음 편히 원님 노릇을 하며 지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에 익숙해져 가던 어느 날 달룡이는 뜻밖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갑수군의 원님이 부임하기만 하면 하룻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데. 어머머, 그건 우리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갑수군에서 지난날 삼수군에서의 일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으니 임금님은 달룡이를 갑수군의 원으로 임명했습니다. 내 갑수군의 이야기를 들었네. 지난번처럼 부디 갑수군에서도 일을 처리해주게. 그렇게 달룡이는 하루아침에 갑수군의 원님이 되어 길을 떠나게 되었지요. 갑수군으로 떠나는 길 분명 멀지 않은 길이었지만 달룡이는 그 길이 멀고 험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사실 지난번엔 노인의 도움 덕에 진의 요괴를 죽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런 방도도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착잡한 마음으로 한참을 가다 보니 어느새 갑수동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선 동원으로 들어가려 했지요. 그런데 그때 달룡이의 눈에 낯익은 사람이 보였습니다. 바로 지난날 달룡이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 노인이었지요. 앗, 어르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데 노인은 달룡이와 눈이 마주치자 동원 뒤편으로 뛰어갔습니다. 이에 달룡이는 급히 노인을 뒤쫓았으나 노인의 걸음이 어찌나 빠른지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았지요.
그렇게 달룡이가 노인을 한참 동안이나 쫓아가는데 노인은 동원 뒤뜰의 한 고목나무의 뒤로 갔습니다. 헉헉,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달룡이 또한 고목나무에 다가가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 찰나에 노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지요. 역시 지난번부터 느꼈지만 노인장 또한 평범한 인간은 아니었던 모양이구나. 이에 달룡이는 노인에게 다시 한번 도움을 받고자 고목나무에 서서 그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여정이 너무도 피곤했던 탓에 졸음이 밀려왔으니 혹시라도 노인을 놓칠까 이번엔 부하들과 함께 고목나무를 지켜보기로 했지요. 저 고목나무를 지켜보다가 무언가 나타난다면 즉시 내게 말하거라. 예, 알겠습니다. 삿도. 시간이 흘러 어느덧 하늘엔 달이 뜨고 어둠이 몰려왔습니다. 달룡이는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시 눈을 붙였지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나무 속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웬 푸른 매 한 마리가 펄러덩 날아갔지요. 삿도. 나무에서 무언가가 나왔습니다. 부하들의 외침에 달룡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디 있느냐? 놓쳐선 아니 된다. 어서 그것을 잡아라. 그러곤 황급히 매를 쫓아가려는데 그 순간 화살 하나가 매를 향해 날아갔지요. 달룡이가 놀라 뒤를 돌아보니 부하들이 활을 들고 있었습니다. 매를 잡으라는 명령에 그들은 화살을 쏘았던 것이지요. 이놈들아, 이게 무슨 짓이냐? 달룡이는 화를 내던 것도 잠시 우선 황급히 매가 떨어진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달룡이가 안절부절 못하며 매를 들여다보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곳엔 매가 아닌 꼬리가 9개 달린 수녀우가 죽어 있었으니까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수녀우의 밑에는 아까 전 노인이 입고 있던 푸른 도포가 깔려 있었지요. 세상에, 노인이 구미호였단 말인가? 그렇다면 그동안 갑산에서 일어난 끔찍한 일들도. 그런데 그때 고목에서 다시 연기가 나더니 또 다른 매 한 마리가 펄러덩 날아올랐습니다. 그것 또한 여우 요괴일 거라 생각한 달룡이는 황급히 부하들에게 외쳤지요. 뭣들 하느냐? 어서 활을 쏘아라. 달룡이의 외침에 부하들은 매를 향해 활을 쏘았습니다. 하지만 화살은 매에게 닿지 못했고 매는 멀리 날아 어딘가로 사라졌지요. 그날 이후 갑산에서는 더 이상 원님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임금님은 삼수에 이어 갑산까지 2번이나 일을 해결한 달룡이를 더욱 신임하였지요. 내 자네같이 믿음직한 사람은 평생 본 적이 없네. 자네가 삼수와 갑산뿐만 아니라 함경 지방과 나를 모두 맡아주게나. 예, 전함. 맡겨만 주십시오. 그렇게 달룡이는 일개 한량에서 함경도 전체를 다스리는 원님이 되었으니 그의 어깨는 하늘까지 올라갔습니다. 내가 말이야. 천년묵은 진해도 잡고 구미호도 잡은 몸이라 이거야. 나만한 영웅이 조선 땅에 또 어디 있겠어?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 시간은 빠르게 지나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간 조선은 유례없는 평화를 맞이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조선 땅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허허, 오랜만이구려. 이번엔 어인일로 오셨어? 바로 중국에서 온 사신이었지요. 조선은 푸짐한 음식과 화려한 연회를 준비하여 사신을 맞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신은 이 모든 것들을 물리고는 임금님 앞에 냅다 무릎을 꿇고선 말했습니다. 함경도의 관찰사 최달룡이라는 자를 보고 싶사옵니다. 그렇게 사신의 청으로 달룡이는 임금님의 앞에 섰습니다. 어인일로 절 부르셨나이까? 그런데 그때 사신이 돌연 그의 앞에 넙죽 엎드리며 말했습니다. 조선의 영웅이시여, 저희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영웅께서 흉악한 요괴를 2마리나 물리쳤다 들었사옵니다. 저희 천자께서 새로 들이신 후궁마마가 요괴에게 홀려 고통받고 계십니다. 부디 저희 마마를 구해주시옵소서. 요괴를 물리친 달룡이의 이야기가 어느덧 이웃나라에까지 퍼졌으니 중국의 황제는 달룡이를 직접 제 나라로 부른 것이었지요. 이에 달룡이가 놀라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임금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허허, 조선의 요괴들이 씨가 말랐다는 소문이 그곳까지 퍼졌구려. 이자의 실력은 내가 보증하겠소. 필시 큰 도움이 되게요. 경은 솜씨를 마음껏 펼쳐 조선의 이름을 널리 떨치고 오시오. 예, 알겠습니다. 달룡이는 하루아침에 중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진해를 잡은 것도 여우를 잡은 것도 모두 달룡이의 능력으로만 해결한 일은 아니었으니 달룡이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길을 나섰지요. 큰일이구나. 내가 실패하면 이번엔 나뿐만이 아니라 나라까지 영향을 받을 터인데.
달룡이가 착잡한 마음으로 조선 땅을 떠난 지도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만주벌판에 다다른 그는 밤이 되어 적당한 곳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의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흐흐, 이 허허벌판에 민가라곤 보이지 않는데 도대체 누가 울고 있는 것이지? 달룡이는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한 발 한 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둘러보아도 사람은 보이질 않았지요. 이에 다시 돌아가려던 찰나 그는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울음소리는 다름 아닌 땅에서부터 들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는 땅에다 귀를 대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금씩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언가가 그의 발에 턱하고 걸렸지요. 그것은 땅에 반쯤 묻혀있는 녹슨 자물쇠였습니다. 이게 뭐지? 보긴 뭐랍니까? 자물쇠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달룡이의 말에 돌연 자물쇠가 대답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부디 제 청을 들어주십시오. 본디 자물쇠란 닫히기도 하지만 열리기도 하는 법이라는데 저는 세상에 생겨나 단 한 번도 열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부디 저를 열어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리옵니다. 말을 하는 자물쇠에 놀란 억을 놓고 있던 달룡이는 자물쇠의 간절한 청에 인해 정신을 차리곤 대답했습니다. 이리 서글피 울고 있는데 내가 그 부탁을 거절해서야. 안녕하세요. 35년째 김밥집을 운영하며 2명의 천사를 키운 올해 70살 여성입니다. 여러분, 흥부와 놀부랑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 아시나요?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이야기 속 주인공들은 대가 없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선행을 베풀었는데 이에 감동한 제비와 까치가 큰 은혜를 갚았다는 것이죠. 사연을 보내며 이런 옛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 삶에도 이 오래된 이야기 속에 나오는 제비와 까치처럼 고마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되려 제가 베풀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는 바람에 제 선행이 다 부끄러워질 정도였는데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마음 따뜻해지는 제 사연을 풀어보겠습니다. 제게는 2명의 아들과 막내딸이 있습니다. 저와 제 남편을 닮아서 그런지 아이들 모두 순하고 사춘기가 언제 왔다 갔는지도 모를 만큼 예민한 시기도 잘 지나갔죠. 그리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면 남매들끼리 자주 싸우기도 한다죠. 하지만 제 아이들은 첫째와 둘째가 3살, 둘째와 셋째가 2살 차이로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크면서 싸움 한 번 한 적이 없을 정도로 사이가 좋았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화롭던 우리 집에 느닷없이 큰 불행이 하나 닥쳤습니다. 바로 첫째 아들이 10살 무렵에 백혈병 진단을 받았던 거죠. 첫째 아들이 백혈병 진단을 받았을 때 저와 남편은 집으로 들어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첫째 아이라 둘째, 셋째를 키우느라 관심을 많이 주지 못했는데 그 때문에 아이가 어린 나이에 이렇게 큰 병을 얻은 건가 싶어서 말이죠. 그리고 10살밖에 안 되는 작은 아이에게 너무나 큰 병을 준 하늘을 숨 쉴 때마다 원망하며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처럼 휴가 개념도 없었고 육아휴직도 쓸 수가 없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아이 3명을 키우며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건 하루하루 눈칫밥을 먹는 기분이 계속 들었었죠. 게다가 첫째 아들까지 백혈병에 걸려 제 일상에 병원이란 곳이 추가되다 보니 더 이상 직장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힘이 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오랜 시간 다녀왔던 직장을 퇴사하고 한동안 첫째 아들과 병원에서만 생활했습니다. 그 당시 점점 핏기 없이 하얘지는 첫째 아들을 보며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죠. 그리고 코앞에서 첫째 아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자니 저 스스로 극도로 예민해지더군요. 아마 아이가 아파본 경험이 있는 부모님이라면 모두 공감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칭얼거리는 아이를 보다 보면 아이가 아픈 게 다 건강하게 나아지지 못한 엄마 잘못 같고 아이 손에 꽂혀 있는 주사바늘을 볼 때마다 저게 차라리 내 손등에 꽂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이 들어 하루하루가 지옥에 사는 기분을 말이죠. 병원에 있는 매 시간 동안 제 머릿속에 온통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 보니 마치 제가 죄인이 된 것 같아 늘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정신 차려 봤더니 저는 제 죄책감을 가족들에게 화를 내며 풀고 있더라고요. 그때 둘째와 셋째가 얼마나 서러웠을지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이제는 다 큰 제 자식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하늘도 우리 가족을 응원했던 건지 정말 기적처럼 첫째 아들의 백혈병이 완치되었습니다. 그때 남편과 저,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
가족 모두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시련을 겪고 일어나 보니 우리 가족은 어떤 일이든 함께 견뎌나갈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의 백혈병은 우리 가족에게 많은 변화를 일으켰는데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제가 회사원에서 자영업자 사장님이 된 거랍니다. 저는 원래도 아이들을 참 좋아했는데 힘이 넘치는 학생들을 보면 혹시나 우리 아이들도 아프지 않고 더 건강히 자라진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초등학교 앞에 김밥집을 차렸습니다. 주 메뉴는 김밥이었지만 떡볶이, 튀김, 순대 등 학생들이 딱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 찬 분식집이었죠. 일찍부터 애들 등교시키고 김밥집 여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제겐 활력소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바로 학교 끝나는 종소리가 들리자마자 여기저기서 뛰어나와 몇백 원짜리 떡볶이 한 컵을 들고 좋아하는 아이들을 볼 때였죠. 그 모습을 보고 있자면 제 하루의 피로가 다 풀리는 듯 했어요. 그렇게 한자리에서 10년 정도 김밥집을 운영하고 있었을 때 어느 날 손을 꼭 잡은 한 남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겠거니 했는데 평일 내내 같은 시간에 나타나 같은 장소에서 제 가게를 빤히 쳐다보는 게 아니겠어요. 하루는 가게 마무리를 도와주려고 남편이 김밥집으로 오던 길에 남매를 발견했고 제 이야기를 기억했던 남편이 남매에게 말을 걸려고 했는데 후다닥 도망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내게 무슨 할 말이 있는 건가 싶기도 했는데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자식들을 생각하니 조금이라도 빨리 서둘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먼저 다가가 볼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 같네요. 그렇게 또 며칠이 흐르고 유독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원래 그날은 학교에서 소풍을 가기로 한 날이었는데 비가 너무 심하게 와서 아침부터 취소가 됐었죠. 소풍날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저는 그날 아침 많은 양의 김밥을 준비해 놨었는데 소풍 취소로 인해 김밥들이 남은 채 그대로 있었죠. 저는 그 김밥들을 보며 집에 가서 애들 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어차피 손님도 없는데 빨리 집에나 들어가야겠다면서 가게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김없이 같은 장소에 서 있는 남매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웬걸, 오늘은 그 남매가 저희 가게로 걸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남매가 제가 있는 가게로 한 걸음 다가올 때 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남매가 입고 있던 옷이 제 눈에 확 들어왔죠. 아이들을 보고 있자니 부모가 옷을 잘 안 빨아 입히는지 꾀죄죄한 옷에 머리는 대체 언제 감았고 세수는 언제 한 건지 말이 다 안 나오더라고요. 남매가 점점 다가와 제 바로 앞에 섰을 때 오빠로 보이는 아이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혹시 저 김밥들 남은 건가요? 오늘 학생들이 소풍 간다고 해서 잔뜩 싸놨는데 비가 많이 와서 소풍이 취소되는 바람에 그대로 남았지 뭐니. 아, 그럼 저건 더 이상 안 파시는 건가요? 그렇지. 오늘은 더 이상 손님도 없을 것 같아서 나도 일찍 정리하고 들어가려고. 그런데 무슨 일이니? 제 질문에 한참이나 아무 말 못하고 땅만 보던 남자아이가 무언가 결심한 듯 양손으로 주먹을 꽉 쥐더니 제게 말하더군요. 그럼 제게 주실 수 있나요? 처음에는 김밥을 사겠다는 건지 공짜로 달라는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보통 제게 음식을 사려는 사람은 주세요 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남자아이는 제게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으니 의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물었죠. 이 김밥을 그냥 달라는 거니? 네. 혹시 남아서 버리시는 거면 제게 주셨으면 하고요. 멀쩡한 거 말고 저기 김밥 옆에 터진 것들 저런 거 주셔도 돼요. 남긴 했지만 제 아이들을 가져다 줄 거여서 잠깐 망설이던 찰나에 남매 행색이 다시 제 눈에 들어왔죠. 혹시나 이 남매가 밥을 굶은 건가 싶었고 그런 거라면 몇 개나 줘야 하지? 하는 생각에 다시 한번 남매에게 질문했어요. 너희가 먹으려고 하는 거지? 그럼 몇 줄 주면 될까? 아, 아니에요. 저희는 괜찮아요. 저희 할머니 드리려고요. 할머니? 네. 할머니께서 약 챙겨 드시려면 뭐라도 드셔야 하는데 저랑 민주는 아직 어려서 밥을 할 줄 몰라서요. 아이고, 이런. 할머니께서 편찮으시니 너네는 뭐라도 챙겨 먹었고? 네. 지난주에 시장으로 물건 팔러 나가셨다가 다리를 다치셨는데 아직 할머니가 못 일어나고 계세요. 저희는 괜찮아요. 저희보다는 할머니가 더 배고프실 거예요. 편찮으시기 전에도 저희 먹이느라 할머니가 종종 굶으셨거든요.
그렇구나. 너희 여기 자주 왔었지? 저 앞에 서 있던 거 자주 봤던 것 같은데. 그럼 나한테 김밥 달라고 하려고 계속 서 있었던 거야? 제 물음에 남매는 갑자기 또 땅을 보며 쭈뼛거리기 시작하더군요. 딱 봐도 야윈 게 이 남매도 무엇을 제대로 먹은 지 오래돼 보이는데 할머니 식사만 챙기려는 모습이 참 기특해 보였습니다. 네, 맞아요. 혹시나 오늘처럼 버리는 김밥이 있으면 부탁드려 보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머니 음식이 맛있는지 항상 다 팔려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많이 남았길래 용기 내서 와 봤어요. 그래, 잘했구나. 내가 금방 포장해 올게. 좀만 기다리렴. 저는 말이 끝나자마자 김밥 5줄을 하나하나 낱개로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봉투에 담아 남자아이에게 건넸죠. 그런데 남자아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주머니, 저는 정말로 한 줄이면 돼요. 한 줄로도 너무 감사한걸요.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 건 제가 죄송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아니다, 얘야. 어차피 네가 오지 않았으면 팔지도 못하고 다 버렸어야 하는걸. 내가 아침부터 힘들게 싼 건데 네가 가져가서 할머니랑 동생이랑 맛있게 먹어주면 그게 이 아줌마한테는 더 좋은 거 아니겠니? 그래도 남자아이가 어물쩍거리자 옆에 있는 여자아이가 제 오빠 옆구리를 쿡 찌르며 말했습니다. 오빠, 나 배고파. 하고 말이죠. 여동생의 말에 남자아이는 그럼 2줄만 가져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는데 저는 네가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구나. 하고 나머지 3줄은 여동생의 옷주머니에 넣어줬죠. 그러자 여자아이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활짝 웃는데 그 모습에 괜히 울컥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뒤돌아서 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며 내일도 또 오렴 이라고 말했고 남은 김밥 3줄을 챙겨 제 아이들에게 주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지막에 했던 당부와는 다르게 다음날 아이들은 나타나지 않았죠. 다음날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에도요. 내심 서운했던 저는 할머니가 이제는 움직일 수 있어서 애들 밥을 차려주시는 건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으로 그날 남자아이의 말이 번뜩하고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오늘처럼 버리는 김밥이 있으면 부탁드려 보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말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끝날 시간쯤이 다 되어갈 때쯤 김밥을 몇 줄 추가로 만든 다음 가게 떡볶이 앞쪽으로 밖에서 잘 보이는 곳에 올려놨죠. 그리고 어느 정도 기다렸을까? 어둠 사이에서 남매가 손을 꼭 잡고 나타나는 게 아니겠어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주신 김밥은 할머니께서 잘 드셨어요. 저랑 동생도 잘 먹었고요. 할머니께서는 다행히 이제 조금씩 거동도 가능하시게 되었어요. 곧 다시 일도 나가신다고 하시고요. 하면서 계속 이 말, 저 말 이어 나가더군요. 남매를 다시 볼 수 있게 돼서 저도 내심 기뻤는데 이 아이도 그런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아이의 말을 가만히 들어주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김밥이 이렇게 남아버렸지 뭐니. 혹시 너희 밥 안 먹었으면 가져가서 먹을래? 우리 애들은 엄마가 김밥 장사를 해서 그런지 질린다고 안 먹지 뭐니. 그래도 되나요? 안 그래도 제 동생이 계속 배고프다고 해서요. 이것도 남아서 버리시는 거죠? 이번에도 저기 옆구리 터진 김밥으로 주세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먹으렴. 그런데 꼭 남거나 옆구리 터진 김밥만 먹어야 하니? 아줌마가 저녁 차려줄 테니까 내일부터 와서 먹는 게 어때? 마음은 너무 감사한데 괜찮습니다. 할머니께서 남들에게 피해 끼치는 일은 하지 말라고 하셔서요. 그렇구나. 그럼 너희 둘 이름 좀 알려줄래? 내가 외우고 싶어서. 저는 이철구, 동생은 이민주예요. 아주머니, 오늘 김밥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걱정하셔서 이만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꾸벅 인사를 하더니 뒤돌아 후다닥 가는 철구와 민주를 보니까 착한 아이들 같아서 유독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3번 정도 아이들이 더 다녀갔었죠. 그리고 어느 날 점심시간이 지났을 때 철구와 민주 할머니께서 제 김밥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꾸깃꾸깃 접힌 지폐 몇 장을 꺼내시더니 제게 그걸 건네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철구와 민주에 관해 이야기해 주시는데 저도 모르게 속이 상하더군요. 철구와 민주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인 데다가 술만 마시면 아내를 폭행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런 남편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철과 민주 어머니는 애들이 자고 있을 때 도망을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안 할머니께서는 아이들을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품에 둘 수 없었고 아들 집에까지 직접 가서 철과 민주를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요즘 부쩍 다치고 자주 아파서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때마침 용돈을 준 적도 없는데 언제부턴가 집에서 김밥을 먹고 있길래 자초지종을 물어봤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김밥집 사장님께서 팔다 남거나 팔 수 없는 상태의 것들을 골라서 주셨다면서 훔친 거 아니라고 했다더군요. 그리고는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에 저는 눈물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애들은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데 저는 알 수 있었답니다. 마음씨 좋은 사장님께서 일부러 아이들을 위해 남은 음식인 척 주셨다는 것을요. 이 김밥집에서 우리 집까지 아이들 걸음으로 꽤 걸리는데 집에 와서도 따뜻하게 먹을 정도였으면 아마도 사장님께서 아이들한테 주기 직전에 만드신 게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꽤 오래 김밥을 말아 오셨을 텐데 김밥 옆구리가 그렇게 많이 터질 리가 있나요? 김밥이 터질 만큼 안에 재료도 꽉 차게 넣으셨던걸요. 정말 고마워요. 아이고, 아니에요. 당연한 거려. 자식 키우는 엄마가 어떻게 굶고 있는 아이들을 그냥 두고만 보나요? 저는 당연한 일을 했던 것뿐인걸요. 마음 같아서는 가게 안에서 따뜻한 국물에 밥 한 끼 챙겨주고 싶은데 매번 거절하니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할머니랑 이야기하던 중 저는 좋은 방법을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할머니가 다듬어서 시장에 파시